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국제 안보 환경에서 특히 무기 기술과 군사 전략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국가 방위 시스템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보의 핵심은 K2 블랙팬서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목표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효과적인 현대 전장의 대전차 미사일, 특히 자벨린과 같은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갑옷 개선이나 차량의 무기 시스템을 넘어선 것으로 여러 첨단 기술의 결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K2 블랙팬서와 레드백 장갑차는 원거리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포함한 능동적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전투 차량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대전쟁에서 중요한 후방 지원 및 전투 지원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강력하고 유연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국방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확고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방위 및 안보 활동에서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방산업의 군사기술 수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K2 블랙팬서와 레드백은 그들의 뛰어난 개선으로 인해 기술력과 혁신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산업에서의 창의성과 선도적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 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8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 차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뿐만 아니라 한화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 차와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 차와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 차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업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이자 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한화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1을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하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A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정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하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자가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에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장 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가격 1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 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1을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E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9 자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찍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H8 올어라운드와 핀펫핀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의 모엘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펫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트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 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에서 23개의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치버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I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겁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nm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 PELLICL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거무 TSMC와요.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